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주요 경제 뉴스의 핵심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8월 5주차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다양한 뉴스를 큰 꼭지 두 개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서울 집값이고 두 번째는 국내 경제 위기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 각각의 논쟁 가운데 또한 이 해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서울 집값 문제에 있어서는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아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을 확대함으로 서울 부동산 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살펴보겠고요. 경제위기,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도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큰 틀을 수정해야 된다, 심지어 폐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책 개선이 중요하다,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한 축이 있는 반면 아니다, 오랫동안의 한국 경제가 잘못 축적되어 있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없는 한 한국 경제의 위기는 앞으로도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구조, 체질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런 논쟁들, 이런 해법들이 당장의 우리 개인의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값 논쟁입니다. 이 국민일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미친 집값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미친 집값이라고 표현할 정도에 이르게 된 저간의 사정은 같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듯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국민일보에서는 이 미친 집값, 이 폭등하는 집값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결국 수요 공급, 즉 수요 공급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생기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죠. 여기에 조금 신조어, 우리가 알면 좋을 단어가 키워드가 등장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가심비입니다. 가심비. 자, 이 가심비는 가격할 때 가짜, 그다음 마음심, 이것의 비율, 이게 가심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성비는 들어보았죠. 일반화된 가성비는 뭡니까? 성능 대비 가격. 이것이 바로 가성비인데, 이 기사에서 등장하는 가심비는 소비자들의 심리적 만족감까지 중요시하는 소비 행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가심비. 즉, 단순히 성능 대비 저렴한 상품을 찾기보다는 가격 대비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심리가 곧 가심비라는 것인데, 서울 아파트의 이 가격 상승, 급등, 이것은 가심비로 설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정부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타깃인 서민들로부터도 이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는 이유는 결국 가심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은행 대출을 끼고 힘겹게라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해 놓겠다는 행위를 단순히 분수에 안 맞는 투기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인구와 인프라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기사는 설명합니다. 또한 이 기사는 지난 10년 동안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즉, 집값 상승이 세계 주요 나라의 주요 도시의 집값 상승은 비슷하다.
라는 근거로 이 표를 가져왔는데, 세계주택가격지수와 한국주택가격지수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래프에서처럼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오르고 있었던 추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쪽은 또한 유동성 문제, 우리가 그동안 시중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풍부했죠. 돈을 막막 풀었기 때문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표현하에서 그 결과 주택값이 서울뿐만 아니라 올라왔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서울 집값은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급증했다. 따라서 우리가 서울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굉장하게 많은 돈을 일시에 투자하는데 그동안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다른 투자 대안이 아니라 오직 부동산이 더 상대적으로 빚을 났다. 즉 부동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 대상으로서 다른 상품들, 다른 투자 대안들이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가성비뿐만 아니라 가심비까지 충족시키는 대안이 있다면 거기에 올인한다 한들 누가 돈을 던질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 서울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에 올인하는 결정적 이유다. 아파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금리가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만한, 특히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아파트만큼의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없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울 집값이 올랐다, 폭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대책 때에도 마찬가지로 서울 집값은 폭락이 아니라 조정이다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 기사에서도 보면 리먼 사태, 10년 전 리먼 사태의 후폭풍을 맞은 2008년 말 2009년 초에도 서울 집값은 2% 조정에 그쳤다고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나 이 기사에서나 공통점은 결국 서울 부동산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심비가 뛰어난 상품이고 투자 상품으로서 또한 동시에 공급이 부족해서 충분히 오를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특히 최근에 너무 급등했죠. 너무 빠르게 폭등했죠. 그래서 이제 투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정상적인 오름세를 훨씬 초과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다음 기사를 볼 건데, 자, 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어쨌든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지금 새로운 신규 택지를 알아보고 있다, 발표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 짓고 분양해서 다시 입주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공급할 거야 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서울 아파트의 이 오름세, 폭등세를 숨을 죽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개드릴 이 기사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시안 기사인데요.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최경환을 연구해라. 저도 이 제목이 뭔지 어떤 이야기인지 몰라서 조금 이제 살펴보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14년 6월에 최경환 부총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과감하게 실천했는데 그 방향이 두 가지였다. 하나는 확실한 투기 이득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투기 자금이 실제로 그곳으로 흘러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더 이제 풀이해보면, 확실한 투기 이득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또 이 누구나 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가 가장 확실한 투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누구나 기대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썼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건축 연한의 단축, 기존 40년에서 30년, 또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등을 추진했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투기 자금이 실제로 그곳으로 흘러들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게 이제 유동성 부분인데요. 유동성 부분인데 싸고 풍부한 자금이 투기로 흐르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4월 말 보는 통화량, 한국은행 이 보는 통화량이 99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통화량이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준, 흘려준 돈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 보는 통화량이 99조 원, 즉 한국은행에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한 돈이 2014년 4월 말 기준으로 99조 원이라고 합니다. 2014년 4월 말. 그런데 이것이 2014년 말에는 4월 달에 99조 원이었는데 12월 달에는 117조 원, 또 이듬해인 2015년 말에는 131조 원, 또 그 이듬해인 2016년 말에는 143조 원, 그리고 지난 2017년 말에는 156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한국은행에서 통화를 공급한 이 보는 통화량이 계속 증가해서 지금 올해 6월달 기준으로 167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2014년 4월 달과 2018년 6월 기준까지 4년 2개월 사이에 이 보는 통화량이 그 당시 99조 원에서 지금 167조 원까지 증가했으니까 68조 원이 증가했다. 비율로는 70%가량 증가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는 통화량이 70%가량 증가할 사이에 그 4년 2개월 동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2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보는 통화량은 무려 70% 증가했는데 돈은 70%가 더 늘어났는데 공급이, 이것이 국내 총생산 증가에 끼친 영향은 21%다. 숫자적으로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50%는 어디로 흘러갔냐? 결국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를 필두로 한 서울 아파트 투기 자금으로 흘러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푼 돈은, 우리가 보는 통화는 실제 시중에 유통될 때는 그것의 몇 배가 같이 유통이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보내주면 이 시중은행에서는 그 돈을 누군가에게 대출을 하겠죠.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어디에 씁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면 그 돈은 아파트를 판 매도자에게 갑니다. 그 매도자는 그 돈을 또 예금 형태로 은행에 넣어 놓을 거고, 그렇게 은행으로 돌아온 그 돈은 다시 다른 대출에 사용되는 식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한 보는 통화의 몇 배가 실제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당시 2014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했던 그 당시 2014년 2, 4분기 말 가계대출은 968조 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2018년 2, 4분기 말에는 딱 4년 만에 1410조 원이다. 이 4년 동안 442조가 증가했다. 1년에 110조 원씩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에서는 정책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투기자금으로 들어간 가계대출,
담보 대출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책금리를 그래서 이제 정책금리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책금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다주택자들의 특히 담보 대출을 해소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조 수준으로 금융기관 전체 취급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금융기관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600조 원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3분의 1 다주택자 3분의 1을 다주택자들이 대출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기사는 이들 다주택자들의 담보대출을 해소해서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재원에 활용한다면 부동산 투기의 많은 부분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견 맞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미 이 부분은 타이밍을 놓쳤다. 이것은 지금처럼 대출이 이만큼 급증해 있은 이 시기에 이때 쓸 수 있는 정책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 지금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대출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꼭 집어서 타겟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이것은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특히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해야 될 조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정책금리 인상을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자칫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에 큰 위기를 더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시안의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을 잡아야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때를 놓쳐버렸다. 그것은 예방 차원에서 해줘야 될 방법이었지 이미 지나치게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급증해 있는 이 현실에서 그것을 꼭 집어 하기는 대단히 불가능하다. 오히려 다른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특히 서민 경제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도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공급 확대 쪽도 이제 고민하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지만 그 공급 확대 쪽으로 하는 데는 실제 그것이 가격에 영향을 줄 때까지는 몇 년이 필요하고 이 기사처럼 정책금리를 이것 때문에 올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크게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지난번 엊그제 한국의 정책금리 동결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사를 보면 한국일보 기사인데 내용을 보면 이런 기사입니다.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99곳의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최근 상승세인 집값이 더 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구축 및 환경정비가 진행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서울 이게 도시재생 뉴딜은 뭡니까? 도시 내에서도 낙후된 일부 지역을 소위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하도 서울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최근 박은숙 시장이 용산 여의도 통개발을 포기하겠다보다는 집값이 안정이 될 때까지 마냥 연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던 것처럼 이제 조금이라도 서울의 망치질만 들린다라고 하면 서울 집값에 바로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정부가 허가하지 않겠다. 결론, 서울에서 허가된 것은 곳은 3군데다. 이 결론이 바로 지금 서울 집값에 대처하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발표한 827 부동산 대책, 뭡니까? 주요한 내용으로 보면 수도권 내에 30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36곳의 공공택지 개발 추가 개발, 또 서울 종로구 중구를 비롯한 4곳을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 강명시 하남시는 투기 가열지구, 구리 안양시 등등은 조정 대상 지역, 또 주택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도 예고, 이런 것들이 827 부동산 대책인데,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장의 주택 공급은 아니고 수년이 필요하고, 또 정책금리 인상도 아니고 대폭적인 규제, 이것 밖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물론 서울 아파트는 아까 여러 가지 현실적 사실적 문제에서 접근하면 오를 가능성,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이게 단시일에 너무 급등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당장에는 바로 규제, 보유세를 올리고 또 공시 지가를 올리고 등등의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 그리고 도시의 망치질 소리를 멈추게 하는 것. 마치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오래된 시대처럼 단속하고 이런 정책들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 서울 아파트를 무리하게 사야 될 때인가? 제 생각에는 그럴 때는 아니다. 충분하게 추세적으로는 올라야 할 서울, 올라도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올랐다. 이 상태에서 다음에 이 서울집을 소유할 때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 이것뿐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해서 서울집을 살 때는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제위기 대처 방안에 대한 2가지 논쟁인데요. 현실 정치 무대를 떠난 한 정치인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기준으로 한번 몇 가지 팩트를 정리해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는 호황인데 우리만 유독 저성장, 또 물가 폭등, 최악의 청년 실업, 기업 불황, 수출 부진,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적었는데, 이런 내용을 조금 하나씩 살펴보는 기사가 연합뉴스에 실렸네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물론 예년보다 떨어진 것은 맞지만 한국을 제외한 세계가 모두 호황인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3.1% 성장해서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2.9%로 낮춰졌고,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이것마저도 한 2.8%로 정부 발표보다 예상보다 0.1% 낮추어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한국 경제가 나빠지는 전망 쪽에 포인트를 둔 예상치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역시도 한국 경제가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견고한 성장세를 구가하는 미국을 빼고 나면 유로존, 그 다음에 일본, 이런 것 같은 선진국의 경기도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신흥국 역시도 불안한 양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면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도 지난달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선진국 성장 전망치를 2.4에서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국도 0.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된 것처럼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선진국 전체 성장 전망치를 0.1% 하향 조정했다. 특히 독일 2.2%, 프랑스 1.8%, 이탈리아 1.2%의 성장 전망치를 이들 나라들을 원래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추었다. 마찬가지로 유럽중앙은행에서도 지난 6월달 올해 유로존 성장 전망치를 0.3% 낮췄다. 또 일본은 1.2에서 1.0, 영국은 1.6에서 1.4로 각각 0.2포인트 낮추었고, 브라질에 대해서는 2.3에서 1.8로 0.5포인트나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이제 중국, 미국하고 한참 싸우고 있는 중국도 대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 6.7%였는데 이것이 3분기 연속 6.8%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즉 0.1% 성장률이 떨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2.7%. 이것은 이제 JP 모건과 마켓 이코노믹스가 이달 초 발표한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인데요. 이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는 기준선이 50입니다. 그래서 50을 넘어가면 경기 확장이다. 또 50을 이하가 되면 경기가 하강이다. 이 이야기인데 확장 기준선은 50은 겨우 넘은 수준 52.7이니까 또한 이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어떤 글로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PMI 지수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지역에 걸쳐서 저조했다. 이 속에 물론 한국도 포함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의 수출은 아주 지금 지난해 8월달 수출 512억 불로 또 계속 흑자 행진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8월 수출 512억 달러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국의 수출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예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동안 원화 약세로 인해 가지고 한국 수출에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진 탓도 있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8월 수출의 아주 호황 국면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경제 바로미터, 즉 세계 경제를 평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한국 수출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한국 수출이 세계 경제를 예상하는 5개 지표 중에 하나인가 하면 한국 수출이 첫째, 모든 지역에 다변화되어 있다. 수출 지역이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 품종도 부품에서부터 완제품에, 중간재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등등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변수에서 한국의 수출 실적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라는 사실, 이 정도로 한국은 수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로도 보면요, 중국, 아세안, 미국, 베트남, 일본, 중남미, 바로 CIS는 구소련 독립국가연합인데 이런 등등 유럽, 또 중동, 인도 지금 이제 열거하는 나라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숫자로 보이는 나라와 지역들입니다. 이만큼 한국 수출이 다변화되어 있다. 또 품종 역시도 중간재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품종도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이 보인다라고 해서 한국 수출이 세계 경제 흐름을 예상하는 바로미터 지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기사를 보면요. 이제 다음에 이 기사를 보면,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내수를 이야기합니다. 내수를 이야기하는데, 생산 소비가 증가했고 투자 부진 폭이 완화되어서 전월보다는 지표가 개선됐지만, 이 산업 동행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통계청 밖에서 하강 국면이라고 말할 근거는 있다. 자, 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국내 내수 좋지 않습니다. 그죠? 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18년 7월 달 산업활동동향, 이 기사는 어디에서 가져왔냐 하면 이데일리에서 가져왔네요. 이데일리. 제목은 이렇습니다. 설비 투자 악화. 20년 전 IMF 수준이다. 설비 투자가. 그래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내 경제, 내수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수출 대단히 강합니다. 한국의 수출이. 그래서 우리는 특히 투자 측면에서는 늘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 내수 경기,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로 체감하고 있는 이 경기랑, 즉 주식 투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로 주식 쪽 우리가 대형주라고 하면 수출 주도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해 보면 대기업은 여전히 괜찮다. 그런데 이것이 낙수 효과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우리 서민 경제는 힘들고, 또 대기업들이 이 내수 국내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반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색해졌다. 자, 이것을 정책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냐, 구조적으로 보아야 하느냐, 바로 이 논쟁이 어떤 면에서 한국 수출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수 경제에 대한 측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는 것이 정책이 개선되어 정책의 잘못이다, 또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런데 이 기사, 지금 다음으로 볼 기사는요, 보면 중앙 썬데이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중앙 썬데이에서 가져온 기사인데, 신도림역에만 치킨집이 790개. 치킨집 뿐이겠습니까? 피자집, 커피집 비슷하겠죠. 또 신도림역 뿐이겠습니까? 강남역 등등 주요 역 중심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우리가 생계형 창업이라 그러죠. 생계형 창업이 어마막대하다. 자,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이 64%, OECD 최고입니다. 이것은 커피집이든 통닭집이든 또 피자집이든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그런 생계형 창업 가게들이죠. 이것을 다른 선진국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생계형 창업이 64%인데 이것은 굉장히 3분의 2, 창업의 3분의 2는 생계형,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창업.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저 거의 일용 근로자 정도의 창업 수준이 바로 64%라는 것인데, 반대로 기회 추구형 창업은 21%에 불과해서 가장 낮습니다. 이 기회 추구형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한 창업이 아니라 신기술이라든지 등등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창업, 이것을 바로 기회 추구형,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창업들인데, 이 한국은 기회 추구형 창업이 21%로 가장 낮고 생계형 창업 64%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창업 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 기회 추구형 창업이 무려 58%입니다. 생계형 창업은 13%죠. 우리나라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그럴까 보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이 생계형 창업은 22%에서 30% 정도입니다. 2014년 기준인데요. 우리보다는 무려 2배 내지 3배 적은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주요 선진국들의 생계형 창업보다 2배 내지 3배나 많은 나라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게를 10군데 열어서 1년 내 9군데가 망한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조개혁, 혁신을 하지 못한 그 결과로 치명타를 우리가 맞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가장 더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최근에 발표되었던 한국이 드디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생산 인구도 사상 첫 감소했다. 자, 인구가 감소해 나간다.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자, 이 표에서 보면 이 주황색은 유소년 인구, 또 파란색은 생산 연령 가능 인구, 또 이 녹색은 고령 인구를 뜻하는데, 이 표에서 보면 확연히 2017년 기준으로, 이게 이제 2017년 기준인데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확연히 어떤 유소년 인구는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생산 가능 인구도 그만큼 줄어들었고, 노령 인구, 고령 인구는 드디어 14% 총 인구의 14%로 진입을 함으로써 드디어 한국이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야 합니까? 갈수록 고령화, 이 노인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노인들은 생계를 돈을 못 버니까, 소득 활동이 떨어지니까 바로 생산 연령 인구에서 그 부족한 생활비를, 노인들의 부족한 생활비를 세금이라는 형태로 돌려야 되는데,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어요. 심지어 우리가 국민연금, 최근에 논쟁이 있었지만 국민연금을 다음에 지금처럼 기금을 쌓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1년 내어서 1년 그냥 축적하지 않고 1년 내어서 1년 툭 털어나가는 이런 1년 정산, 이런 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그 당시에 몇십 년 뒤에 그 당시에 경제활동 인구가 내어야 되는 분담률이 거의 30%를 넘을 정도로 크다. 자,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내면 그 당시에 나중에 미래 세대의 생산 연령 인구가 자기 돈으로 여윳돈을 가져갈 돈은 거의 없다. 그 생활비 빼고 나면 없다. 이 결과가 바로 생산 연령 인구, 지금 우리 고령화 지수가 예견하고 있는 암울한 아주 어두운 우리의 미래입니다. 출산율 이 한 명은 2명의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명을 낳는다는 거 하는 것은 결국 본전도 5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청년들이 점점 부담이 가중되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니까, 또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왜? 내 아이의 미래가 보이니까. 이것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완전 해결은 또한 못하더라도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거든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한테 현실적인 큰 리스크로 닥치는 것은 최대한 늦춰야겠죠. 완전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늦춰야 합니다. 출산도 조금 늘어나야 되고, 그렇다면 미래 세대 청년들이 조금 결혼을 쉽게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또한 동시에 아무리 구조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이것을 늦추고 조금 정책적으로 잘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또 정부의 정책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할 내용일 것이고, 또 이런 문제에 터잡아서 정치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또 지금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지나치게 어떤 감정적이고 정파적인 논쟁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이미 엎질러진 물, 이것을 잘 수습해 나가고, 어쨌든 우리가 구조적인 틀에서 산업 혁신도 필요하고,
우리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조업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것은 결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상대적인 부가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이것 또한 산업 혁신을 통해서 연착륙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을 연착륙을 하기 위한 정책적인 또 문제가 정책적인 문제들이 정책이 빛을 발해야 하고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빛을 발해야 하는 것들이 똑같이 책임이 있고 똑같이 공존해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같이 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넉넉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의 탑 기사는 저는 중앙 선데이 기사인데요. 이 중앙 선데이 기사가 신도림역에 치킨집 790개다. 생계형 창업이 한국이 OECD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이게 정말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라는 이야기인데 핵심이 뭐냐 하면 이 기사의 핵심은 바로 사회적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자본. 이 사회적 자본이 뭐냐?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력하고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낮다. 사회적 자본이 낮은 나라는 산업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신기술 혁신 이런 쪽의 속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부분의 개혁 시도도 사회적 자본이 낮은 나라는 그만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많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교육부가 이 대입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소위 대입 공론화를 벌였는데 돈만 까먹고 실패했죠. 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계속 청소년들을 압박하는 이렇게 상대평가라든지 사교육, 서로 경쟁이 치열한 이런 쪽의 현재의 교육 제도를 결국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결국 우리 사회적 자본을 어둡게 약화시키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개혁 또 우리가 건너뛰어야 될 정말 밑바닥에서부터의 참된 교육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세대의 미래는 또한 더욱더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정말 만들어내야 될 일들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뢰를 우리 어른들에서 먼저 회복해서 이것들이 지금이라도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대물림 되지 않는다면 이 미래 세대의 지금 청년 세대의 미래는 곧 지금 어른들의 노년 미래입니다. 왜? 이 노년들의 미래에 필요한 재정을 바로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직접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뉴스 브리핑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자본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각 세대에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나누기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02-536-0153 또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검색하셔서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플러스 친구 통한 1대1 채팅을 이용하셔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 머니마트.kr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는 범위 내에 최대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